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비잔틴 제국이 고난 속에서도 그 천년을 이어갔을 만큼 생명력도 즐기고 뭐 한 번 뭐 도시를 빼앗겼다고 해도 다시 되찾고 회복력도 강했죠. 하지만은 뭐 외침이 너무 세서 비잔틴이 있던 그 장소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천년부터 그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 땅을 크게 먹어가고 있었고, 그 거대한 제국이 점점 좁아지니까 이 비잔틴 제국의 귀족들은 그 자영농 땅도 흡수해가면서 자기 세력만 키워 나갔죠. 그러니까 뭐 비잔틴의 그 정규군도 모집할 수 없었고, 군인들을 용병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천천히 약해져 갔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영토를 잃어가던 그 비잔틴 제국한테 1204년 4차 십제군 전쟁이 일어나서 컨스탄티노플하고 비잔틴을 아주 그냥 아작을 내놨죠. 처참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파괴시킨 거예요. 1261년에 가서야 이제 컨스탄티노플을 다시 되찾았지만은 제국의 피해는 되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가 됐습니다. 내전도 있었고요. 1400년대 들어서서는 비잔틴 제국은 이제 말만 제국이지, 이제 오스만 터키한테 이제 둘러싸인 서울 같으면 여의도 같았어요. 여의도. 바깥쪽은 다 오스만 땅이고 여의도 땅만 비잔틴 제국이었다고요. 그래서 14, 15세기 세 번의 큰 흑사병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국민들은 염세주의에 빠졌어요. 1492년에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까지 믿고 있었어요. 1492년이면 미국 대륙 탐색한 앵글로색슨 시대가 시작되는데, 구 유럽의 기독 문명은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1492년인데 뭐 1453년에 망했으니까 한 750년 동안 그 외침과 내훈이 이 비잔틴 제국민의 그 DNA를 이렇게 염세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이제 오스만 터키의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서진이 비잔틴 제국을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빠뜨렸고요. 이 모습을 보면요, 1990년대부터 계속되는 유럽 나토의 그 동진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사면 초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나토 사람들이 뭐 오스만의 뭐 이런 서유럽 진격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쪼고 괴롭히면 국민들이 염세주의자가 돼서 전투에도 나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는 모양이죠. 뭐 군사학교에서 이 컨스탄티노플 공성전을 다 공부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러시아를 저렇게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으로서는 이제 유럽 기독 국가와 연합하려고 그랬죠. 연합할 수도 없는 비열한 국가들이었다고요, 서유럽이. 그래도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로마 교황청과 교회 결합을 시도하려고 했죠. 근데 교황청도 아비뇽 유수가 끝난 직후여서 어리버리 멍청했고, 추기경하고 주교도 서로 당파 싸움하고 있었고, 교황도 추기경 장로들과 싸우고 있었고, 공유회라 그러잖아요. 장로들과 싸우고 있었고, 뭐 교황청은 비잔틴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뭐. 동로마 제국 같은 로마 제국이잖아요. 같은 뿌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비잔틴은. 1439년 6월달에 그 이탈리아 피렌체 공회가 이 반대 의견 전체를 묵살해버리고 교회가 재결합했다고 엉터리 가지고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면피는 했죠, 비잔틴한테. 그렇게까지 외교수를 부렸습니다. 이게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자고 한 일인데, 이 비잔틴 제국으로 봤을 때는 외교상 큰 실수예요, 이게. 외교상 큰 실수고, 서유럽의 도움을 얻고자 교황을 지지했다가 교황의 라이벌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서유럽 왕실의 그 도움을 잃어버린 거죠. 뭐 서유럽도 뭐 그렇게 도와줄 생각도 없었지만 아무튼간에 지지를 잃었다고. 서유럽은 100년 전쟁 중이었고요. 비잔틴 제국을 도우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지금 오스만 쳐들어온다고 해서 비잔틴 도와줄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서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비잔틴 문명으로부터 항상 이득만 취하려고 했지, 같은 기독 국가라고 본 적도 없어요. 실은 1204년 유럽 기독교인들이 그 비잔틴 기독교인을 쳐들어간 거 봐요. 이슬람보다 같은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게 습관이야. 이 서유럽 기독교인들이 보면.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썩은 지푸라기였다 이 소리죠. 1449년 1월 6일 날 그 컨스탄티누스 11세 팔레오디로고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교회 결합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비잔틴 국민은 또 저기 서유럽 로마 교황청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에 반반씩 갈렸어요. 그러니까 황제로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했죠. 이 반 정도의 비잔틴인들의 마음속에 그 자기들한테 그 적대했던 그 서유럽 기독교인보다 더 대화가 잘 되고 공존도 잘해왔던 그 오스만 제국과 친하려 그랬어요. 실은 무라드 2세라고 하는 그 술탄이 당시 통치하고 있었는데, 오죽하면 그 비잔틴의 총리 노타라스도 교회 결합에 반대하면서 내가 이 도시에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을 보느니 차라리 이슬람 교도들랑 만나서 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도 분열됐죠. 나라도 땅도 많이 뺏겼고 군대도 약해졌고 거의 없다시피 했고 국민들도 분열됐고, 이 비잔틴 제국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오스만의 그 무라드 2세가 1451년 2월달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19살의 메흐메트 2세가 술탄에 오르죠. 이 나이도 10대밖에 안 되는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겠다고 믿는 비잔틴 국민은 없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죠. 교황청하고 유럽 왕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뭐 저렇게 젊은 놈이 뭘 얼마나 공격적이겠어. 하지만 오스만 대사로 가 있었던 게오르그 스프란테스가 오스만 터키 선왕은 우정과 평화를 원했지만 이번에 새로 등극한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이놈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고 딱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스프란테스 대사가 그 죽은 무라드의 과부, 다시 말하면 메흐메트 2세 그 법적 어머니를 불러다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랑 결혼시키려고 그랬다고. 근데 이 여자가 싫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이도 50살이 넘어갔고 애기도 못 나고 전 남편 죽었으니까 내가 비잔틴 황제랑 결혼할 이유가 없고 또 비잔틴 황제에 비하여 나의 신분이 너무 낮다, 이러면서 거부 의사를 계속 밝혔어.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비잔틴은 다른 방식의 화친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잔틴 정부가 하나 실수를 했어요. 그 당시 그 비잔틴 정부가 그 메흐메트 2세의 그 라이벌이 있어요. 사촌 그 오르한이라고 하는 왕자를 인질로 삼고 있었다고. 그러면 한번 꾹 찔러봤어. 왜 인질값을 매년 지불하는 인질값이 이게 충분하지 않다, 돈을 더 넣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흐메트 2세가 어떻게 나오나 실험을 해본 거지 뭐. 그런 실험을 뭐 하려고 해.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메흐메트 2세가 아무리 19살인데 얼마나 팔팔 뛰겠냐고. 멍청한 그리스 놈들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래 버렸습니다. 성격 벌써 딱 보여준 거지 뭐. 술탄 메흐메트 2세는요 1451년 9월부터 보스포러스 해협에 성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지 못하면 내 평화 조약을 죽을 때까지 지킬게, 이러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했죠. 비잔틴 제국은 정말로 이제 긴장했고요. 전쟁 준비에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유럽 국가하고 교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잔틴한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식량을 비축하고 성벽을 수리하는 것밖에는 뭐 다른 일을 할 게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공국들한테 전쟁 끝나고 나면 그리스의 섬들을 좀 줄 테니까 동맹하자, 막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그 1452년 그 키예프의 그 추기경 이시도르라고 하는 추기경이 나폴리 궁수 200명을 데리고 왔고요. 도와주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의 동부 마지막 국가잖아요, 비잔틴이. 이 비잔틴이 무너지면 기독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1453년 1월 달에는 이 공성전의 대가
그 제노아의 그 주오바니 주스티아니가 700명의 병사를 끌고 비잔틴 제국에 들어오게 돼요. 명성이 되게 높았죠, 주스티아니가. 황제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노아하고 베니스 공화국은 비잔틴 제국 주변에 여러 섬들을 보유했지만은 오스만 제국하고는 교역을 했기 때문에 중립을 취해도 돼요. 예. 하지만은 기독 제국을 지키겠다는 사명을 띈 사람들은 여기에 참전했다고요. 그래서 주스티니아니뿐만 아니라 뭐 알비스티에도 뭐 베네치아 해군사령관, 뭐 또 베네치아 대사 미노트 이런 사람들도 같은 자세를 갖고 용병으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스티니아니 같은 사람들은 1936년 스페인의 국제여단이라고 봐도 뭐 될 것 같아요. 당시 총리가 있었어요. 노타라스 공작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교회 결합 반대주의자였기 때문에 황제랑 또 등을 지고 있었다고. 또 황제가 그렇게 뭐 강력하게 또 교회 결합을 주장한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총리한테 군대를 맡기긴 했어. 하지만 이 사람의 충성심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반대되기 때문에 이 총리가. 그래서 황제가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스티니아니하고 몇몇 그 충복밖에 없었죠. 주스티니아니는 이제 공화국 출신이지만은 정치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서유럽을 지켜야 된다는 그 황제의 대의만 존중했습니다. 멋진 남자였어요, 실은. 용병으로 데리고 온 700명의 그 강력한 이탈리아 그 기사들을 하고 그 군인들도 자기 돈으로 모집했어요. 예.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해도 대의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래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교회 촛대 그 문 잔 다 녹여가지고 화폐를 주조해서 용병 비용을 대했다고요. 그래서 수비수 오른편으로 주스티니아니를 놓고 왼편으로 노타라스 해변 쪽으로 이제 노타라스가 수비를 맡도록 다 이렇게 전략을 짰죠. 근데 뭐 말이 안 돼요. 이게 이 황제가요. 이 고르기 스프란테스한테 역사학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다 이 스프란테스 역사학자가 기술한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쪽에 군대가 얼마나 있냐 그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어요. 스프란테스가 직접. 그랬더니 4,773명, 외국인이 200명, 그리고 아마 주스티아니의 군대는 따로 빼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가들은 7,000에서 8,000명 정도로 잡고 있어요. 아마 시민 지원군을 계산한 숫자일 것 같아요. 반면 오스만 쪽은요, 배가 크고 작은 배가 400척이 있었고요. 20만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위부대 용병 예니칠이라고 있어요. 예니칠이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또 용병이기 때문에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프란테스가 딱 보니까 20만 명 대 8,000명이 싸워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러시아가 도와주면 됐잖아. 예? 근데 그 당시 러시아는요, 비잔틴을 도울 여력이 없었어요. 같은 정교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키예프 러시아는 13세기 몽골 침략을 받아갖고 14세기 말까지 독립하지도 못했어요. 러시아 자체가 없었어요. 노브고로드 공화국은 뭐 살아있었지만 비잔틴까지 온통 몽골 뭐 적군 천지여서 걸어올 수도 없어. 콘스탄티노플을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어. 강으로 배를 띄우면은 뭐 양쪽 다 협공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어 발 동동 구른다고 하더라도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을 도와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몽골을 완전히 몰아낸 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나서예요. 1470년, 1480년.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공적 명칭도 1547년 이반 4세가 명칭을 그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가 제국이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역사가 좀. 그죠? 1453년 4월 6일 거대한 포격을 시작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메메트 2세가. 여기에 관한 건 뭐 영화도 있고요. 뭐 위키피디아에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뭐 오스만 함대가 이제 해협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그랬고 콘스탄티누스 11세는 이제 함대 통과를 막으려고 거대한 사슬을 건설했고 뭐 이런 것들 다 영화에도 나오고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육상 전투가 시작되던 그 18일, 4월 18일 예니체리가 선봉에서 공격을 해댔죠. 그래서 주스티니안이하고 노타라스 공작은 이제 예니체리랑 같이 싸우면서도 서로 작전이 서로 꼬였고, 또 제노아하고 베니스가 서로 그 경쟁 관계거든요. 이 이탈리아 군대 사이에 불만이 표출되었고, 게다가 또 교회 결합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지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과 부정 탔다면서 소피아 성당 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황제한테 등을 돌리고 길거리에서 막 욕을 했다고. 내후 외환이죠 뭐. 이 전쟁 중에 국민들이 분열한다는 건 이건 다시 말해서 지겠다는 소리예요. 4월 말까지 뭐 수차례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티니안이가 잘 막아냈지. 정말 전쟁 잘했습니다, 주스티니안이.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시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줄 테니까 이 도시만 살려다오, 뭐 철수해다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NO! 그런 거예요. 메메티 이사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더니 다시 또 편지를 보내요. 진짜 평화보다 전쟁을 원하는 게 확실하군요. 뜻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고개를 하나님한테 돌릴 겁니다. 뭐 성의 함락이 뭐 신의 뜻이라면 따라야죠. 하지만 나는 내 성문을 닫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 백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게 보통 황제로서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5월 3일 날 전쟁 평의에 원로원들이 모여갖고 황제한테 탈출하라 그랬다고. 지금이 탈출 적기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대주교들 원로원들 다 모여서 후사를 도모하라고 촉구를 했다고요. 근데 가만 듣고 있던 그 비잔틴 황제가 주원에 참 감사하는데, 제가 공경에 처한 우리 주의 교회들 그리고 그 종들인 성직자와 정부 그리고 백성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저는 못 떠납니다. 그래 그랬습니다. 또 후사를 구할 수도 없었죠. 서유럽 국가들 뭐 호시탐탐 이익이나 찾으려고 하는 그 교황청 어떻게 믿고 후사를 도모해?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조르기 스파란테스가 그 자리에 읽고 다 적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죽기로 작정했다는 말, 그 이외의 말은 나한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대주교, 추기경 모두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5월 12일 성의 북쪽 외벽이 뚫렸어요. 수천 명의 오스만 군인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정문, 이제 정문으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하죠. 그 정문 이름이 로마누스 정문이죠. 이것도 상징적이야, 문 이름도. 그러면서 또 5월 23일 날 술탄이 사절을 보내요. 그래갖고 가지고 있는 물건 다 가지고 철수를 해라, 도망을 쳐라, 도시로 나가버려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우리의 신앙과 조국을 위해 우리는 싸우다 죽을 것이다. 이게 황제의 마지막 전갈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 5월 24일 밤 성 소피아 성당 돔이 붉은 빛으로 막 뒤덮입니다. 그날 저녁인가 그 성모 마리아가 뭐 돔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 그 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은 글쎄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소피아 성당 그 돔이 붉은색으로 뒤덮였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 군데서 적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이게 이제 망조가 온 거지 뭐. 그래서 28일 밤 메흐메트가 이제 모든 초소를 돌아다니면서 29일 날 완전 전면 공격을 할 거니까 도시에 들어가면 무조건 약탈을 해라 그러면서 3일간 약탈을 허가합니다. 그 반면 콘스탄티누스 11세는 28일 폭풍 전야 이 저녁에 막사를 돌면서 독려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에 들려서 영성체도 받았어요. 그 수많은 인파와 함께 영성체를 받고 정부 인사들한테 미안하다면서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그 저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군인들도 서로 막 울면서 가족 걱정 안 하고 황제와 함께 조국을 위해 죽겠다고 모두 다짐을 했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새벽 3시 오스만의 그 예니체리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주스티니안이가 잘 막아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또 공격해 들어오는 예니체리한테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이제 좀 밀려나죠. 이 3,000명의 비잔틴 군대가. 주스티니아는 정말 잘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잘 싸웠고요. 전략도 참 잘 피웠는데요. 너무 중과부적이었죠. 결국 오른쪽 다리에 화살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가요. 그럼 자기의 명령권을 부하한테 넘기고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비잔틴 군인들이 좀 사기가 꺾여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스티니아니가 이제 배로 들어가서 도망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 배로 들어가 좀 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갖고 이제 제노아 배로 이송되는 그 주스티니아니를 보고 나서 황제가 딱 봤어. 자네 어디 가나? 그래서 다쳤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배로 돌아가서 잠시 쉬게나. 그만큼 절박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스티니아니는 이미 창백하게 얼굴이 변해 있었고요. 그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스티니아는 자기 뱃속에 들어가서 천년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죠. 제노아의 그 뱃속에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잘 싸웠어요. 그래서 제노아로 결국은 후퇴하고 돌아가는 배 안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주스티니아니. 자, 주스티니아니가 없는 성 안에서 황제는 홀로 다음처럼 외쳤습니다. 제국 없는 황제로 사는 것은 심히 금하는 일이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 나도 죽겠다. 탈출할 사람 빨리 탈출해라. 하지만 죽을 사람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게 황제가 역대 이런 황제가 없었어요. 예? 역대 이런 황제가 없었다고요. 문법학자였고 자기 동생이었던 황제의 사촌 테오필로스, 나도 죽겠다 이러면서 형 옆에 착사락 달라붙었고, 왼편으로 자기의 충복 칸타규젠 이러면서 달라붙었고, 또 황제의 호위무사 스페인의 프란체스코 드 톨레도 이 사람도 달라붙었습니다. 죽을 것 뻔히 알면서 200명의 군인들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오스만 군대와 치열한 격전을 펼쳤습니다. 테오필로스는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당했는데 그 위로 오스만 군대가 짓밟아 버렸어. 그래서 죽었죠. 프란체스코 톨레도도 칼을 휘두르면서 테오필로스 옆에서 싸우다가 전사했고요. 황제는 말에서 떨어져서 길바닥에서 싸웠습니다. 얼굴에 칼이 들어왔고요. 가슴에 칼이 찔리고, 로마노스 정문에서 싸웠습니다. 치사하게 옆으로 피하지 않았어요. 정문에서 맞서 싸우다가 거기서 쓰러져 죽었죠. 아침 8시 오스만 군대가 성을 거의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요. 반나체로 여인들이 돌아다녔고 아이들이 도시를 뛰어다녔고, 용감했지만은 전의를 상실해버린 그 이탈리아 군인들은 제노와 베니스로 향하는 배로 향해서 바닷가로 달려갔고요. 황제의 신우이, 왕실 기부인들도 같이 그 주스티니아니 그 배에 실려서 베니스하고 제노아로 다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죽었고요. 그래서 키예프의 사절이었던 이시도르 추기경도 이 거지 옷을 바꿔 입고 도시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줬던 추기경 옷을 입은 거지는 오스만 군대한테 처형됐죠. 이 포위 공격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피아 성당으로 몰려 들어갔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내려온 거는 오스만 군인들이었죠. 5월 29일 아침 성문을 부수고 성의 탑까지 올라가서 오스만 군인들이 모든 기독교 상징들을 부수고 성상을 다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가정집으로 쳐들어가서 가족들을 인실 잡아서 돈을 요구했다고요. 귀족하고 도시부르주아는 즉석에서 보물들을 다 갖다 주면서 자기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고, 하지만 건장한 청년이나 아리따운 아가씨들은 사로잡았어요. 노예로 팔아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정오 메메티 2세가 로마누스 문을 통해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기독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슬람 사제들한테 코란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코란 스타일에 맞춰서 대리석 재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시체 더미에서 콘스탄티누스 머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울음을 터뜨렸죠. 역대 이런 황제가 없었어요.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 몸을 바친 황제란 말입니다. 메이메트는 모든 예의를 갖추고 이 비잔틴 장례식에 맞도록 황제의 장사를 치르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1453년 4월 6일 첫 포격부터
5월 29일 아침까지 53일 동안 1000년의 기독세계 역사가 무너져 버린 거죠. 주스티니안하고 짝을 맞춰서 싸웠던 루카스 노타라스 공작 총리,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잡히자마자 자기하고 자기들 가족에 대한 몸값으로 엄청난 금은 그 보화를 마차에 갖고 왔어요. 술탄한테 갖다 주었다고. 그 금은 보화가 너무나 엄청나니까 처음에는 반색했지, 메헤메트 2세가.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사람 같지 않은 개자식이 말이야, 아양을 떨면서 누굴 속이려 그래? 네 모든 재산을 가지고도 네 황제를 부정하고 컨스탄티노플하고 조국을 버리냐 이러면서 아들이랑 같이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뭐 서방의 역사가들은 술탄이 남색이 있어갖고 뭐 노타라스 아들 14살 아들이 이뻐서 취하려 그러다가 거부하니까 죽였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해대고 앉아있다가 어디서 멍청한 소리를 해. 사료도 없이. 하여간 서양 역사가들은 말이야, 사료가 없으면 무조건 지어내요. 무조건 지어내. 22살밖에 안 된 메헤메트 2세가 무슨 14살한테 그 무슨 남색 흥미를 가져. 참 정말 이런 식으로 역사를 쓴다고요, 이 서방 역사가들이. 이 사이비 역사가들이죠. 예? 이게 반이슬람주의를 넘어서 학적으로 치졸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방 역사가들이. 아유 더러워요, 가끔씩 보면. 컨스탄티누스의 죽음은 그 1480년 전에 세운 로마 제국의 죽음이죠. 1143년에 만들어진 비잔틴 제국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메헤메트 2세는 점령하자마자 그리스 교회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고 총대주교의 교회 관할권도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얻는 그 세금 같은 거 다 그들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땅은 부자한테 무상으로 줬고요. 컨스탄티노플 인구 절반이 기독교인이어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컨스탄티노플, 다시 말해 이스탄불에서는 어떤 종교 갈등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현대 러시아인들이 간직한 그 비잔틴 문화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였고, 살라딘 이후에 그 어떤 포용력이 메헤메트 2세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황제가 서로 붙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지만 그래도 황제 국가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은 다 갖추고 있었다, 이거죠. 예. 콘스탄티누스 11세는요, 기독교하고 동쪽 유일한 로마 그리스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기독세계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기독세계 마지막 전쟁에서 두 황제가 보여준 그 충성심, 관용정신, 그거는 16세기 이후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푸틴 정도가 콘스탄티누스 11세 정도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을까?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푸틴은 콘스탄티누스 11세처럼 최소한 나라를 사랑했고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푸틴 이상의 국가수장은 존 F 케네디 이후로는 없었죠. 죄다 거지 같은 것들이 국가수장을 좀 맡고 있잖아요. 역사는 푸틴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서방 역사 말고요. 밑에 참고란에 콘스탄틴 11세한테 헌사된 그리스 합창곡이 있어요. 적어 놓을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나서 들어봐도 좋겠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이요, 상당수가요, 한국 사람들처럼 자기 역사를 자꾸 부정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좀 자주적인 역사 의식을 깨우고 있더라고요. 잘된 일이죠, 뭐. 그러니까 세계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주권을 강조하고요, 좀 더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